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개념 없는 며느리를 어떻게든 참교육시켜보겠다고 고군분투하신 한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오늘의 사연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70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제 나이 벌써 70이 넘었지만 저는 아직도 20살 꽃다운 아가씨 때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아가씨면 좋은데 저는 몸까지도 젊게 살고 싶어 아직도 한시도 쉬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나이에 뭘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냐고요?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모태신앙이라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니다 보니 교회라는 게 저에게는 평범한 종교라기보단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일요일뿐만이 아니라 심심하면 늘 가는 곳이었으니까요. 제게 교회는 놀이터이자 쉼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저는 교회에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모두 저에게 친절했었으니까요. 거기다가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했죠. 심지어 교회에 가기만 하면 식당에서 밥도 줬어요.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었는데 커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친절하지 않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도 교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직접 교회에 다니며 배운 것도 있었지만 사실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컸어요. 부모님과 저, 가족은 딸랑 셋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는 사람이 북적였습니다. 집이 다른 집보다 크기는 했지만 방마다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짧게는 몇 달씩, 길게는 몇 년씩 살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그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셨고 엄마와 이모들은 매일 밥을 지었습니다. 저는 다른 집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집에서는 꼭 핏줄이 아니어도 같이 놀고 같이 일하면서 매일 같이 먹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저는 아주 나중에서야 그게 아버지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교회에서 봉사단체를 운영하시며 지역 내에 힘든 분들을 돕는 일을 하셨어요. 어린 마음에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남을 돕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소리만 듣는 건 아니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역 근처에서 동냥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집에 데려와 며칠 재워주셨어요. 아버지는 젊은 사람이 동냥이나 하고 다니는 게 안쓰러우셨는지 주변에 일자리도 알아봐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남자는 그냥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둑놈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집에 함께 살던 사람들의 현금과 기중품을 몽땅 훔쳐 야반도주를 해버렸거든요. 불쌍한 노숙자인 줄 알았던 남자가 아버지께서 베푼 호의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버지 탓을 했어요.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라면서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시면 어떡해요? 그 도둑놈이 저희 전 재산까지 다 들고 날랐는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람이 좋아도 정성껏이지. 그런 도둑놈 새끼까지 걷어먹이려다가 이게 다 뭐야? 아이고, 속 터져.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금방 해결될 거예요. 다들 진정하고 조금 기다려보세요. 기껏 다 도와주고도 욕을 먹는 아버지를 보면서 답답하고 속이 상하면서도 저는 아버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그런 점을 빼다 박은 것 같았어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물려받아 평생 봉사만 하며 살았습니다.
학창 시절 때부터 봉사 모임에 들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많은 걸 배웠어요. 어른이 돼서도 남을 돕는 것만큼 적성에 맞는 일을 찾지 못해 계속 비슷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말이죠. 제가 워낙 검소해서 옷장에 옷이 10벌도 안 돼요. 가방이니 흔한 보석에도 아예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돕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물론 봉사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어요. 저는 70이 넘은 나이까지도 소일거리를 하며 사람들을 돕습니다. 어느 때는 건물 청소를 하러 나갈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같은 데 가서 설거지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도 해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 거기서 80만 원은 남에게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더러 착한 척한다고 너나 지질 궁상으로 살지 말고 잘 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남들이 하는 말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제가 행복하면 됐지 남의 시선 같은 게 무슨 상관이었겠어요. 자식이나 가족들은 뭐라고 안 했냐고요? 다행히도 저의 유일한 가족인 아들은 저를 이해해 줬어요. 남편은 아들 어릴 때 사고로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이후 지난 30년 넘게 제게는 아들뿐이었고 아들에게도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둔 집도 있었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도 좀 있어 먹고 사는데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항상 부족한 게 없었어요. 오히려 뭐든 넘치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보다 덜 가진 사람들을 돕고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이런 어미를 보고 자라서인지 아들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겉으로는 이해해주는 척 해줍니다. 봉사와 나눔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아들은 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저와 아들 사이에 작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우리 며느리예요. 며느리는 자식과 다르더군요. 당연한 거죠. 제가 낳은 자식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가족으로 묶여버린 사이니까요. 저에게 누가 있습니까? 아들뿐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결혼할 때 저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욕심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자식한테까지 제 생각을 강요할 순 없는 거니까요.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엄마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만 한 아들을 위해 저는 결혼할 때만큼은 제대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나름 우리 동네에서 제일 집값이 비싼 동네에 30평대 아파트를 자가로 떡하니 사줬습니다. 빚도 하나 없이요. 아들은 자기만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제 아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제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집이 있었지만 워낙 옛날 집이라 너무 크고 생활이 불편해서 그 집은 놔두고 혼자 단칸방에 살아요. 아들은 걱정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훨씬 편했거든요. 청소하기도 좋고 동선도 가까워서 편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며느리가 참 예뻤습니다. 혼자라 매일 외롭게 지냈던 우리 아들이 드디어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며느리를 보기도 전부터 그냥 좋았어요. 이 아파트는 40평대가 전망이 제일 좋다던데 좀 그게 아쉽다. 우리가 모은 돈으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해주신 집인데 30평대 아파트도 우리한테는 과분하지. 누가 뭐래? 아쉽다고 말도 못하냐? 며느리가 될 애는 말을 숨김없이 참 솔직하게 해요. 저도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너무 거침없이 말해서요. 그런데 아들 말이 며느리가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외국 생활을 많이 했대요. 바깥 사돈이 외교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표현하는 방식이 좀 솔직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 안 하고 속을 끙끙 앓는 저 같은 사람보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시원시원해 보였어요. 안 그래도 부동산 아줌마가 이 아파트는 40평대가 제일 잘 나간다고 하더라.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40평대로 이사 가면 되지. 공무원 월급 가지고 이 아파트 40평대까지 가려면 한 30년은 걸리겠네요. 욕심 부리지 마. 한국에서 30평대면 애들 둘, 셋은 키울 수 있어.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 아들과 며느리도 자주 티격태격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며느리는 투덜거리다가도 아들이 한마디 하면 알아듣고 넘어가는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좀 철딱서니 없이 굴어도 그러려니 했어요. 둘 다 큰 성인인데 알아서 하겠거니 했죠. 그런데 집을 계약할 때 했던 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 대래가 눈이 굉장히 높은 것 같더군요. 며느리는 사실 남의 자식이잖아요. 30년을 넘게 각자 살다 만났으니 우리 집안이며 저를 잘 모르죠. 저도 마찬가지로 며느리에 대해 잘 모르고요. 며느리는 결혼 준비하는 데 있어 저와 생각이 너무 달랐습니다. 문화 차이인지 성격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며느리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혼 날짜도 잡고 직도 계약하고 나면 큰일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며느리는 제가 생각지도 않은 걸 이것저것 요구하더라고요. 아들이 일이 바빠 시간을 자주 낼 수 없자 며느리는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왔어요. 예물을 해야 한다느니 예단을 보러 가야 한다느니 할 일이 많다고요. 저는 며느리에게 넌지시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일생일대의 중요한 행사지만 남들이 한다고 다 따라하고 너무 사치 부리는 건 우리 집안 특성상 맞지 않으니 중요한 것들 말고는 다 간소화하자고 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사돈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가전 가구도 아들이 혼자 살 때 쓰던 물건들이 멀쩡하니 가져다 쓰고 예단도 하지 말자고 했어요. 이제 가족인데 서로 돈이 오가는 거 너무 번거로운 일인 것 같다고요. 분명 사돈도 좋다고 하셨고 아들도 그렇게 준비하겠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생각은 좀 달라 보이더군요. 요즘 예물은 옛날처럼 몇 세트 받았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했느냐가 중요하대요. 저는 어차피 보석 같은 거에는 관심도 없고 잘 안 하고 다녀서 둘이 끼고 다닐 결혼 반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브랜드에서 해도 돼요? 그래. 아무리 간소화한다고 해도 결혼 반지는 있어야지. 세아가 네가 하고 싶은 데 가서 하자. 사실 며느리 말의 반도 저는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결혼할 때 예물을 하는 건 알았지만 몇 세트네 브랜드네 하는 말이 뭔 소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나이 든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나와 결혼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상의하려는 며느리가 예뻐 보여서 저는 뭐든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말한 브랜드인지 어딘지 거기로 가기로 했어요. 백화점에 가본 게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냥 시내에 있는 백화점도 아니고 특별시까지 나가서 큰 백화점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브랜드가 그 백화점에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백화점이 반짝반짝한 게 멋지기는 하더군요. 며느리는 정말 커플링만 하나씩 골랐어요. 보석도 반지에 덜렁 하나 달린 게 값어치는 없어 보였지만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고 하니 그걸로 하라고 했습니다. 계산대에 계산하려고 갔더니만 저는 앞에 찍힌 가격을 보고 저도 모르게 입이 쩍 벌어졌어요. 글쎄 가락지 2개에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려다가 놀라서 다시 한번 물었어요. 명색이 결혼 예물이니 몇백은 하겠거니 했지만 1,000만 원이라뇨. 저는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라기보다는 사람 사는데 1,000만 원짜리 반지가 정말 필요할까 싶어서요. 제가 며느리에게 여기 말고 다른 데도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혼 반지가 1,000만 원은 너무 비싸다고요. 그러자 며느리 입술이 대번에 불쑥 튀어나왔어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다들 예물은 명품으로 한다니까요. 돈 때문에 그러세요? 그럼 제가 친정에 말씀드려서 반반씩 하자고 할게요. 세아가, 돈도 돈이지만 아무리 결혼이 1년지 대사라고 해도 이 돈이면 없는 사람들한테는 방 한 칸 구할 보증금인데 너무 과한 것 같아. 내가 더 예쁘고 좋은 걸로 골라줄게. 한 바퀴만 더 돌아보자.
제가 결혼하는데 없는 사람들 보증금까지 왜 걱정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결혼할 때 반지랑 가방은 꼭 받고 싶은 브랜드 있었단 말이에요. 반지부터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시면 샤넬백도 당연히 안 사주시겠네요? 며느리는 반지뿐이 아니라 가방도 이미 점 찍어놨더군요. 샤넬인지 뭔지 거기서 나오는 한정판 백이 있는데 그걸 꼭 결혼 예물로 받고 싶답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라면서요. 저는 어쩌면 좋을지 몰라 고민이 됐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정말 해주는 게 맞나 싶어서요. 그날 결국 반지는 못 사고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다시 한번 상의해보고 주말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왔길래 저는 저녁 먹으라고 부르러 방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예비 며느리와 통화를 하는 것 같더군요. 원하는 브랜드가 있었으면 나한테 먼저 말을 했었어야지. 우리 어머니 옷장에 옷이라고는 10벌도 없는 분이신데 그런 분한테 반지 2개에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얼마나 놀라시겠어. 내가 신부야. 내가 결혼식 주인공이라고. 근데 반지 하나 가방 하나 내 맘대로 못 사? 자기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더니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돼? 제가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도 전에 며느리가 벌써 아들에게 전화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 일로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것 같더군요. 괜히 저 때문에 둘이 싸우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능력이고 뭐고 상견례 자리에서는 분명히 예물이고 예단이고 우리한테 필요한 만큼만 간소화해서 적당히 하자고 해놓고는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면 어떡해. 상견례 자리에서는 어른들끼리 마음대로 정한 얘기고 준비하다 보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지. 남들은 다 한다는데 왜 나만 못하는데. 남들 다 한다고 어떻게 다 따라서 하니? 그날 저녁 아들은 밥 생각도 없다면서 저녁도 안 먹더군요. 아들도 며느리와 티격태격한 게 마음에 걸렸는지 핸드폰만 내내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이야 오히려 제게 죄송하다고 며느리가 나이도 어리고 아직 경제관념이 잡히지 않아 철이 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애써 말하는데 저는 오히려 제가 실수한 것 같더군요.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저희 때야 부모님이 금가락지라도 하나 해주면 그게 예물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이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한테야 집이랑 결혼식이 중요한 거지 며느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요. 아니다. 그 나이에야 남들 하는 거 다 똑같이 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건데 내가 옛날 사람이라 고지식해서 생각이 짧았어. 엄마가 네 통장으로 돈 넣어줄 테니까 주말에 너희끼리 가서 예물 계약하고 와. 우리 며느리 샤넬백도 사주고. 진작에 그렇게 할 걸 그랬어요. 생각해보니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제 아들이 결혼하는 건데 남의 집 보증금 같은 걸 왜 생각했나 모르겠어요. 저도 참 병입니다. 제 자식보다 남을 생각하다니 멍청했죠. 제가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제가 돈 1,000만 원에 벌벌 떤다고 제 자식까지 그렇게 살게 만들었나 봐요. 저는 그 일로 다시는 자식들 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안 그래도 상견례 때 사돈에게 들었던 말이 있는데 제가 깜빡하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홀어머니의 외아들이라 하길래 저는 결혼 반대했습니다. 혼자 아들 키우느라 고생이야 많으셨겠지만 그럴수록 안사돈께서 아들한테 의지하고 집착하실까봐 걱정되더라고요. 우리 딸아이가 외국 생활도 오래 했고 막내로 커서 곱게만 자랐거든요. 사돈분들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정말로 걱정하지 마세요. 저야 아직도 이것저것 일하느라 정신없어서 자식한테 신경 쓸 겨를도 없어요. 장가 가면 저는 아들 일에 일체 신경 안 쓸 거니까 걱정 마세요. 아들 며느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죠. 제 말에도 사돈 어른들은 반신반의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압니다. 귀하게 키운 딸내미를 홀어머니의 외동아들한테 시집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상견례 날 저녁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속상하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좋지 않은 건 어쩔 수 없더군요. 평생을 아들 하나 잘 키우는 것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제 존재만으로 아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신경 쓴다고 했는데 예물 준비부터 문제가 생기니 저도 모르게 자꾸만 아들과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더군요. 그런데 눈치를 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만 제가 며느리에게 맞춰주다 보니 언젠가부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더군요. 며느리가 상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 생일이었어요. 아들 생일이 마침 주말이기는 했지만 결혼하고 첫 생일이니 아들, 며느리 둘이 좋은 시간 보내야 할 것 같아 저는 생일 전날 미역국이랑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 해서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 있을 때 가는 건 며느리가 불편할 것 같아 일부러 다 출근했을 때 갔습니다. 문 앞에다 두고 가려고 아이스박스에 단단히 포장까지 해서 갔어요. 아들네 집에 가는 건 결혼 전에 집 보러 한번 가보고 처음이었습니다. 아들네 집은 요즘 아파트라 그런지 아예 아파트 입구부터 비밀번호가 있더라고요. 번호를 모르면 아예 단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일이 바쁜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할 수 없이 며느리에게 전화했어요. 아들 생일이라 음식을 좀 해왔으니 아파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만 알려주고 현관문 앞에 반찬만 두고 간다고요. 그런데 제 말에 며느리는 한동안 대답이 없더니 한숨을 푹 쉬더군요. 귀찮다는 듯이요. 원래 집에서 밥 잘 안 해먹어서 냉장고에 반찬 넣어놔 봐야 상해요. 그냥 내일은 맛있는 거 한 끼 사 먹으면 되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집에 오는 게 싫어도 그렇지 우리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이미 집 앞에 와 있다는데도 기껏 해온 반찬까지 가지고 그냥 가라네요. 내가 집안까지 들어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들 생일이라 해온 반찬 문 앞에 좀 두고 가겠다는데 그것도 안 되니? 며느리가 너무 노골적으로 제가 집에 온 걸 싫어하는 티를 내니 저도 순간 욱하게 되더군요. 그럼 오빠한테 전화하시지 왜 저한테 전화하신 건데요? 은근 아들 생일인데 제가 준비도 안 해뒀다고 눈치 주시려는 거잖아요. 며느리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제가 며느리에게 아들 생일상도 안 차려주냐고 눈치를 주려고 찾아온 거로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무리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올까봐 영어로 된 아파트에 산다는 소리 내가 듣기야 했지만 어쩜 너까지 이러니? 안 그래도 준석이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세아가 너한테 한 거야. 내가 너 뻔히 바쁜 거 아는데 아들 생일상 차려주라고 전화했겠어? 며느리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싶더군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행여나 며느리가 저를 불편해하기라도 할까봐 연락하고 싶어도 꾹 참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랑 어떻게 하고 사나 보러 오고 싶어도 집에 한번 못 와봤어요. 그런데 제 아들 생일날 밥이라도 한 끼 먹이고 싶어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받으니 눈물이 왈칵 하더군요. 암튼 저희 집 비밀번호는 못 가르쳐 드리니까 그냥 경비실에 맡기고 가세요. 앞으로는 오시기 전에 꼭 전화 주시고요. 며느리는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한참을 아파트 앞에 서 있었어요. 지나가던 경비 아저씨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집에 싸온 반찬과 미역국을 경비실에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집에 돌아왔는데 순간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한 지 반년이나 지났는데 제 아들이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다는 게 너무 기가 차고 억울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사준 아파트인데 말이죠. 이런 치사한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며느리에게 개무시를 한번 당해보니 치사해지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저도 밤새 생각을 정리해 보았지만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다음날 아침 다시 아들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겠지만 저는 그 전날 있었던 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제게 한 말을 생각하면 심장이 너무 뛰어 도무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저도 며느리와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며느리에게 배려해 준 것만큼 저도 배려받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오냐오냐 풀어져서 이런 사단이 난 것 같아 이번 기회에 며느리에게 제가 누구인지 똑똑히 알려줘야겠다 싶더군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 생일상도 못 차려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저는 아파트 앞에 도착해 아들에게 전화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욱하는 심정으로 오긴 했지만 목적은 아들 생일상만 차려주고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딱 한마디만 하고 올 생각이었죠. 아무리 시어머니가 집에 오는 게 싫고 불편하더라도 무슨 잡상인한테 하듯 그렇게 굴면 안 되는 거라고 따끔하게 말해주자 싶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오실 거면 연락을 하지 뭐하러 힘들게 버스를 타고 왔냐고 하더라고요. 전화했으면 모시러 갔을 거라고요. 저는 어제 반찬만 두고 간 게 아무래도 마음이 쓰여 아침만이라도 같이 먹고 싶어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며느리는 그제야 깼는지 부스스한 몰골로 방에서 나오더군요. 그러더니 주방에 서 있는 저를 보고는 놀라운 토끼 눈이 됐어요. 어머니,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일찍 오실 거면 연락이라도 주시고 오시지. 며느리는 역시나 제가 온 게 달갑지 않은지 표정이 잔뜩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제가 온 게 좋은지 방 구경도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장하실 텐데 얼른 밥부터 먹자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내 생일이라고 상 차려주시려고 오셨대. 어제 어머니가 반찬 두고 가셨다는데 어딨어? 아, 그게 사실은 며느리의 표정이 아무래도 이상하길래 제가 냉장고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경비실에 맡기고 간 반찬이며 미역국이 냉장고 어디에도 보이질 않더군요. 저는 며느리를 쏘아봤습니다. 혹시 아직도 경비실에서 안 가져온 거냐고요. 제가 격앙된 목소리로 쏘아붙이자 조금 놀란 듯 보이던 며느리가 금세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에서 밥도 잘 안 해먹어서 반찬 필요 없다고요. 뭐야? 설마 필요 없다고 내가 해온 반찬을 다 버렸니? 입술을 볼록하게 삐죽거리며 필요 없다고 말하는 며느리의 표정을 보는데 순간 감정이 격해지더군요. 시어머니가 싸준 음식을 내다버리는 며느리가 있다는 소리 주변에서 드러나 봤지 제 며느리가 그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보, 정말 어머니가 싸다 주신 반찬 버렸어? 어제 퇴근하고 경비실에서 가져왔을 거 아니야. 그 사이에 그걸 다 버렸다는 거야? 버리긴 안 버렸어. 어차피 가져와도 안 먹을 거 그냥 경비 아저씨 가져가서 드시라고 드렸지. 그걸 말이라고 해? 아예 가지고 들어오기 귀찮아서 남한테 준 거야? 누가 안 먹는데. 나 우리 엄마 반찬 먹고 싶어. 매일 엄마 집밥 생각난다고 내가 당신한테 말했었잖아. 아우 진짜 그놈의 집밥 타령. 그렇게 엄마 집밥 먹고 살고 싶었으면 그냥 평생 엄마랑 살지. 왜 나랑 결혼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런가요? 제 며느리지만 정말 무섭더군요. 시어머니가 아니더라도 남이 준 음식을 저는 미안해서 못 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남편 생일날 먹으라고 해준 반찬을 냉장고에 넣기도 귀찮아서 남을 준답니까? 여보, 정말 왜 이래?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당장 우리 어머니한테 사과해. 사과하라고. 맨날 어머니, 우리 어머니. 당신 마마보이야? 반찬 좀 다른 사람한테 줬다고 무슨 사과를 해? 연락도 없이 집에 오신 어머니 잘못도 있는 거지? 며느리는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멀쩡한 제 아들을 마마보이 취급하며 저를 개념 없는 시어머니로 몰아가더군요. 세아가, 너 보자 하니까 안 되겠구나. 아무리 외국에서 자라고 문화가 다르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이건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싸가지가 없는 거지. 어머니, 지금 저더러 싸가지 없다고 하셨어요? 어머니야말로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날 저는 며느리와 한바탕 하고 집에 왔습니다. 나중에는 아들이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며느리도 저도 감정이 격해져서 하지 말아야 하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이까지 아파트 하나 해줬다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줄 아시나 본데 우리 친정에서도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거든요? 자꾸 치사하게 나오시면 저도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우리 부모님한테 다시 집 구해달라고 할 거라고요. 이제 보니 네가 가정교육을 못 받아도 아주 형편없이 받았구나. 나도 너 같은 며느리한테 내 집 주기 싫으니까 썩 나가! 아들 집을 나와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내내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제가 저런 며느리를 받나 싶어서요. 며느리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조차도 이성을 잃었습니다. 처음 다짐했던 것처럼 아들과 며느리 둘만 잘 살면 상관없다. 관심을 끄려고 해도 며느리라는 애가 저렇게 모자란 애처럼 구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군요. 저는 당분간 며느리 얼굴을 꼴도 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하는 봉사 중에 형편이 좋지 않은 어린이들이나 독거노인 가져다 줄 도시락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늦게까지 도시락을 만들어주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 앞에 며느리가 서 있더라고요. 또 무슨 소리를 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집까지 온 손님을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커피도 한 잔 내주고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대뜸 그 전의 일에 대해 사과를 하려고 왔다더군요. 저는 오늘 아침에가 서쪽에서 떴나 싶었어요. 며느리 성격에 자기 잘못을 인정할 리 없으니까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 오빠 먹으라고 해주신 건데 제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건 잘못했습니다. 얼마 안 됐어도 그래도 며느리라고 벌써 정이 들었는지 고개까지 숙이며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게 또 안쓰럽더군요. 저는 그날 일로 당연히 마음은 상했지만 그래도 먼저 와서 잘못했다고 말해줘서 마음이 좀 풀린다고 했어요. 이것도 다 서로 가족이 되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도록 하자. 나도 어른스럽지 못하게 군 건 미안했다. 서운했던 일이 그렇게 일단락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 변하나요? 가만 보니 며느리가 나쁜 애는 아닌데 생각이 짧아도 좀 많이 짧은 것 같더군요. 말을 생각나는 대로 툭툭 내뱉어서 자꾸 실수를 하더라고요. 전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서요. 며느리가 제가 사는 집에 온 게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 신기했나 봐요. 제가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 집에 이것저것 많거든요. 신생아 모자뜨기 봉사도 하고 있어 여기저기 뜨개질실도 돌아다니고 교회에서 노숙자들과 성경 공부도 하고 있어 이것저것 공부하느라 자료들이 널려 있었어요. 그걸 보더니 며느리가 또 한 소리를 했는데 그게 또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오빠한테 어머니가 워낙 검소하다고 듣기는 했지만 사실 어머니네 집에 와보고 좀 놀랐어요. 저 태어나서 이렇게 작은 집 처음 들어와 봐요. 아무리 혼자 사셔도 연세가 있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집에 사세요? 혹시 매일 봉사 다니면서 남만 퍼주느라 어디 빚지고 그러신 건 아니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세아가 너한테는 도와달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 마라. 며느리가 저에게 빚까지 지면서 남을 돕고 다니는 건 아니냐고 묻는데 어이가 없어서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우리 아들은 도대체 이런 애한테 왜 끌렸을까? 이런 의문까지 들더군요. 거기다가 저렇게 눈치가 없고 아무 말이나 해대는 애가 어떻게 비서실에서 근무하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저렇게 맹해 보여도 나름 지역 내에서 알아주는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외국어도 능통해서 외국에서 온 바이어와 미팅도 한다던데 저런 눈치로 어떻게 그런 큰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겪으면 겪을수록 제가 정말 며느리와 가족이 될 수 있기는 할까 싶었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보려고 해도 자꾸만 제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해대니 볼 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안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가 이제는 아예 미움받기로 작정을 했는지 없던 정마저 뚝 떨어지게 할 정도로 정점을 제대로 찍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봉사단체가 지역 내 기업에서 지원을 받아 여성 청소년 생리대를 지원하게 됐는데요.
결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원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 기관을 찾아다니며 행사를 했습니다. 보육원이나 지역 내에서 지원을 받을 가정이 많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부스도 만들고 설문도 하며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행사였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웬일로 며느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기도 뉴스에서 생리대가 없어서 휴지를 몇 겹씩 쓰고 운동화 깔창을 생리대로 쓰는 걸 봤다며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좋은 행사에 본인도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보육원에 갈 때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며느리가 철은 좀 없어도 나쁜 아이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다니며 이것저것 가르치다 보면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제 착각인가 봐요. 사람은 애초에 고쳐 쓰는 게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육원에 있는 여자아이들 고민을 들어주며 상담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며느리가 하지 말았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자식까지 버리는 부모는 아예 없는 게 나아. 그래도 너희는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얼마나 다행이니? 요즘은 나라에서 밥도 못 먹으면 밥도 주고 생리대 못 사면 생리대도 주잖아. 못난 부모랑 사느니 보육원이 낫지. 여러 번 고민하고 고민하다 설문지를 쓰고 생리대를 받으러 온 아이들한테 저딴 소리를 하더군요. 며느리의 말에 아이들은 얼굴이 빨개져서 우는 아이도 있었어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저렇게 기본도 안 된 애를 며느리라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었어요.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니 없니? 안 그래도 힘든 애들한테 꼴랑 생리대 몇 대 주러 와서는 버린 부모가 어쩌고 시대가 어쩌고 그딴 소리가 나와? 저는 세상에 어쩜 이런 애가 있나 싶더군요. 심지어 이런 애가 제 며느리라뇨. 기가 찼습니다. 저는 분명 며느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어른스럽게 타이르듯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다짐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도 이렇게까지 화를 내본 적은 없었는데 어쩜 우리 며느리라는 애는 저를 이렇게까지 화가 솟구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애도 아니고 30이나 넘은 어른이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을 수 있나 싶어서요. 어머니는 기껏 쉬는 날 어머니 도와드리러 온 며느리한테 또 그렇게 잔소리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뭐 제 말이 틀려요? 부모 같지도 않은 그딴 부모랑 사는 것보다야 차라리 보육원이 낫죠.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겉으로 보기엔 참 밝고 예쁜데 입만 열었다 하면 사람 성질을 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70평생 살면서 이렇게까지 저를 화나게 한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와 며느리의 사이가 역전될 만큼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글쎄 제가 집을 날렸지 뭐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아버지를 아주 많이 닮았다고요. 어릴 때 아버지가 겪으신 일을 옆에서 다 봐놓고도 저는 세상을 너무 믿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일이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봉사를 다니며 알게 된 대학생이 하나 있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인데 국립대에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학을 갈지 말지 고민하더군요. 지원해줄 부모도 없는데 자기가 대학을 다닐 수 있겠냐고요. 그 순간 저는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에 살았던 친구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집에 살게 해준 많은 사람 중 하나였는데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법대에 합격했죠. 하필이면 그때 그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법대를 포기할 뻔했어요. 다행히 저희 아버지의 도움으로 대학을 입학하고 무사히 졸업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연락이 끊기기는 했지만 워낙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던 친구이기 때문에 사법고시도 단번에 통과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때 생각이 나서 저는 그 대학생을 도와줬습니다. 몇 개월을 제 집에 데리고 있었어요. 학비랑 생활비를 벌어보겠다고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이나 하느라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많았어요. 공부하면서 일까지 하는 아이가 안쓰러워 제가 용돈도 자주 줬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어린애가 제 이름으로 사치를 받았더군요.
사채업자한테 제 손녀라고 속이고 집까지 데려와서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대요. 사채를 못 갚으면 이 집이라도 내놓겠다는 계약서까지 썼더군요. 제 인감 도장까지 가져다가 떡하니 찍고요. 알고 보니 대학에 합격했다는 말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와 함께 봉사 다니던 사람들은 제 사정을 듣고 그 아이의 행방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파면 팔수록 제게 한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70이 넘은 나이에 말이죠. 저는 끝까지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할 수 없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들이 신고를 해주고 변호사도 알아봐 주었습니다. 저를 속인 아이를 잡기 위해 수사 중이에요. 사채업자에게 넘어간 집도 다시 찾기 위해 소송을 시작했고요. 아들은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 자신의 집에서 지내자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갈 곳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이 있어 저는 당연히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들은 그 먼 곳에 저를 혼자 두는 게 마음이 걸린다며 기어이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절대 아들 집에는 가기 싫었어요. 며느리가 좋아할 리 없으니까요. 역시나 며느리는 저를 보고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밉살스러운 소리를 했어요. 거봐요. 괜히 오지랖 넓게 남만 도와주고 다니면 뭐래요. 새파랗게 어린애한테 사기나 당하고. 당신은 안 그래도 어머니 속상한데 꼭 그런 말을 해야겠어? 시어머니가 집에 와 있으면 며느리가 불편한 게 당연한 건데 내가 이런 말도 못해? 당신이야말로 약속 지켜. 어머니 우리 집에 계시는 거 딱 한 달이야. 회사 다니면서 살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난 절대 시어머니 수발 못 들어. 당신이 무슨 우리 어머니 수발을 든다 그래. 우리 어머니가 당신 수발 들으면 들었지. 자꾸만 저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것 같아 심란하기만 했습니다. 며느리 말이 좋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번 일은 제 잘못이 맞는데요. 며느리 말대로 괜한 오지랖을 부렸다가 집까지 날리게 생긴 데다가 아들 며느리한테 폐를 끼치고 있으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역시 멀어도 그냥 저희 부모님 집에 갈 걸 그랬어요. 며느리랑 한 집에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주 이때다 싶었는지 대놓고 제게 눈치를 줬어요. 제 집이 많아서 집이 좁아졌다는 둥 물건을 원래 있던 장소가 아닌 자꾸 제 마음대로 아무 데나 둬서 불편하다며 툴툴거렸습니다. 저도 웬만한 건 참고 넘어갔어요. 며느리의 생각 없는 말투를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도 도저히 못 참겠는 게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아들을 대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제가 있는 앞에서까지 제 아들을 막대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 아들이 먼저 일어나서 며느리를 깨워주기로 했는데 아들이 화장실에 있다 조금 늦게 깨웠나 봐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주 쌩 지랄을 하더군요. 내가 오늘 회사에 중요한 일 있다고 일찍 깨우라고 했잖아.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걸 까먹어? 세아가 요즘 같은 세상에 핸드폰 알람만 맞추면 되는 걸 가지고 출근하는 남편한테 구박할 일은 아니지 않니? 그렇게 바쁘면 네가 먼저 일어나지 그랬어. 그럼 어떡해요. 남편 얼굴만 보면 짜증나는데. 뭐야? 너 지금 그게 시어머니 앞에서 할 소리야?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집에 죽치고 있는 거 보는데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 줄 아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짜증날 수는 없잖아요. 며느리는 그대로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속상해서 혼자 몰래 눈물을 훔쳤어요. 아들이 제게 너무 미안해해서요. 아들은 애써 며느리 편을 들더군요. 요즘 회사에 일이 많은지 스트레스가 많다고요. 매일 야근하느라 잠을 너무 못 자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달라고 하더군요. 저도 접니다. 저도 제가 답답해 죽겠어요. 못된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어놓고 도대체 뭐가 좋다고 아침부터 그 난리통에 아침밥을 못 먹고 출근하는 며느리가 걱정되더군요. 이 정도면 정말 병입니다. 저는 출근하는 며느리한테 아침부터 괜한 소리를 한 게 미안해 급한 대로 며느리가 좋아하는 약밥이랑 샐러드까지 도시락통에 담아 택시를 탔어요.
일하느라 바쁠 테니 점심시간에 맞춰 후다닥 가져다 주고 오려고요. 회사 앞에 도착해 며느리에게 잠깐 나오라고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때마침 며느리가 회사 건물 앞에 혼자 서 있더군요. 저는 잘 됐다 싶어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라고 텔레파시가 통하나 보다. 내가 넣어주려고 도시락 좀 싸왔어. 약밥은 하나씩 먹기 좋게 포장해 왔으니까 회사 사람들하고 나눠 먹어. 어머니, 여기가 회사지 무슨 소풍하는 줄 아세요? 도시락은 무슨 도시락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아침을 걸으면 어떡해. 세아가 너 아침 걸으면 속쓰리다고 매일 위장약 먹잖아. 귀찮아도 가져가서 하나만 먹어. 그때 마침 회사 건물 안에서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나오며 며느리에게 아는 척을 하더군요. 회장님 아직 도착 안 했냐고 물으면서요. 그러자 며느리는 제게 눈짓을 하며 얼른 돌아가시라고 하더군요. 저도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눈치는 있습니다. 당연히 며느리 회사 동료들일 텐데 빨리 돌아가자 싶었죠. 그때였습니다. 건물 앞으로 고급스러운 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그러자 회사 직원들이 우르르 차 앞으로 몰려가더군요. 우리 며느리 바쁜데 내가 괜히 귀찮게 했네. 그럼 이거 이쪽에다 놓고 갈 테니까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 난 갈게. 정말 어머니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쪽팔리게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는 이런 거 먹을 시간 없으니까 가지고 가세요. 며느리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또 제게 심한 말을 하더군요. 제가 바닥에 내려놓은 도시락 가방까지 발로 툭 치면서요. 며느리와 잘해보려고 했지만 괘씸해도 너무 괘씸했어요. 가방이 넘어지면서 도시락통이 아예 뒤집어져 버렸거든요. 저는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는 약밥을 주었습니다. 며느리 면상에 던져주려고요. 그런데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곁으로 왜 점잖은 노신사 한 분이 다가왔어요. 누님, 송이 누님 맞죠? 저예요. 보온 살 때 누나네 집에 얹혀 살았던 진웅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정말 법대생 진웅이네? 이렇게 늙은 할머니를 어떻게 단번에 알아봤어? 살면서 세상이 좁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정말 제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집에서 살면서 법대에 들어갔던 진웅이가 글쎄 제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 회장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진웅이 너는 당연히 사법고시 통과해서 멋진 법조인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회사 회장님이 됐어. 제가 누님을 어떻게 잊어요. 누님한테 얻어먹은 밥이 얼만데요. 그때 누님네 아버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도 못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눈앞이 캄캄할 때 제 등록금도 내주시고 우리 어머니한테 땅도 빌려주신 덕분에 먹고 살았잖아요. 아버지께서 진웅이 대학을 보내주신 건 알고 있었지만 진웅이 어머니에게 농사지을 땅도 빌려주고 진웅이네가 이사를 나간다고 했을 때 아버님이 당시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주셨다고 하네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 그 돈 아니었으면 저랑 우리 어머니 굶어 죽었을 거예요. 정말 누님네 식구들이 제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진웅이는 옛날 생각이 나는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회사 만드느라 너무 고생했다고 손등을 다독여줬어요. 그러자 진웅이가 제게 농담을 하더군요. 그럼 이제 그 많은 땅은 다 제 거가 됐겠냐면서요. 그러자 며느리가 대번에 저를 쳐다보더군요. 지금까지 눈치만 보느라 잠자코 있더니만 땅 이야기에 눈이 아주 동그래졌더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외동딸이라 부모님 재산은 제가 다 물려받았어요. 제가 지금이야 코딱지만한 집에 살기야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어떻게 돕고 살았겠어요. 이거 뭐예요? 설마 이거 누님이 만든 약밥이에요? 와, 누님이 만든 약밥 정말 많이 생각났었는데 저 이거 하나 먹어도 되죠? 힘들게 만든 걸 왜 바닥에 내동댕이 쳐놨어요? 사실은 우리 며느리가 이 회사에 다니거든. 내가 며느리 주려고 싸웠다가 내가 실수로 바닥에 다 떨어뜨렸지 뭐야. 저는 혹시나 진웅이가 우리 며느리를 나쁘게 보기라도 할까 싶어 애써 제가 떨어뜨렸다고 둘러댔습니다. 누님 며느리가 우리 회사를 다닌다고요? 누가 누님 며느리예요?
저와 진웅이의 대화를 구석에 웅크리고 서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슬슬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저희 며느리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 비서실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잘 아시는 사이이신가 봐요. 그제야 눈치를 보며 며느리가 쭈뼛거리며 다가오더니 진웅이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더군요. 아이고, 누나 며느리면 내 며느리나 다름없지. 내가 오늘처럼 좋은 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 김비서, 오늘 비서실 회식은 내가 한우로 쏜다. 저도 진웅이와 오랜만에 만나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집에 살 때 매일 일이 안 풀린다고 술을 먹으며 울며불며 하던 진웅이가 이렇게 큰 회사 회장님이 되어 있다고 하니 기특하더군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웅이는 어떻게든 저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하라고까지 했어요. 저는 정말 괜찮다고 하는데도 뭐든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넌지시 우리 며느리가 일이 많은지 매일 야근하느라 힘들어서 애 만들 시간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진웅이가 앞으로 절대 직원들 야근시킬 일 없게 하겠다며 우스갯소리를 하더군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어떻게 됐냐고요? 며느리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제게 사과했어요. 어머님, 제가 너무 뭘 몰라서 철없이 굴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재산도 그렇게 많으시면서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시지도 않고 힘든 사람들 도우시는 모습 정말 존경합니다. 다신 어머니 앞에서 철없는 소리 하지 않을게요. 며느리는 이제야 제 진가를 알게 됐는지 아주 머리를 조아리더군요. 저는 며느리가 제게 한 행동을 모두 다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이 좋다고 결혼까지 한 그런 아이잖아요. 며느리도 제 자식인데 부족한 부분은 제가 가르치고 보듬으면서 살아야지 어쩌겠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진웅이와는 남매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며느리도 회사 생활이 아주 편해졌다며 제게 아주 고마워한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여곡절 많으시겠지만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춘인 대한민국의 한 남성입니다. 어느새 이제 할아버지라는 단어도 익숙해질 만큼 나이가 들어버렸네요.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반신 마비를 겪고 있는 장애인이라는 거죠. 저의 하반신은 이제 전혀 움직이지 않아 저는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저는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습니다. 사실 장애가 힘든 점은 몸이 아픈 것보다 다른 포인트에 있으니까요.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제 몸이 고장나버린 그날 이후로 제가 겪었던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간략하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그 마을 토박이 출신으로 소소하게 이것저것 농사를 지으면서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부모님 때부터 지고 있는 빚이 많아서 항상 돈을 벌어서 빚 갚기에 바쁘셨죠. 그 많은 빚들이 언제 어디서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간절히 하고 싶은 것이 아니면 부모님은 형편이 힘들었기 때문에 지원이 힘드셨죠. 저는 자라면서 가난이란 무엇인지 처절하게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돈을 잘 벌고 잘 살고 싶었죠. 그러나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가지 못한 채 부모님의 농사일을 함께 도우며 지내다가 동네 친척집에서 중매를 한 건너 동네에 역시 농부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까지 얼굴도 모르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지만 자유연애를 하는 것이 불경시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의 뜻을 따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다들 그랬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결혼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아내는 소박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단지 우리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부부는 집안 형편은 좋지 않았고 농사가 직업이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몸을 혹사하면서 사시사철 농사일에 매달려야 했죠. 저는 하루 종일 끝없는 노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2년이 지나서 아내는 임신을 했어요. 임신 기간 내내 입덧을 심하게 해서 나중에는 위액을 토하다 못해 시뻘건 피가 나올 정도로 고생을 했고 너무 입덧이 심해서 몸무게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 녀석이 커서 효도를 하려나 라는 말로 저는 아내를 달래며 임신 시기 아내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피부가 빨갛고 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한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아이를 낳고 저는 가장의 책임감을 어깨에 지고 더 열심히 농사일을 했습니다. 아내는 열심히 아기를 양육했죠. 그렇게 우리 부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윗대에 빚을 갚으며 아이를 건사하는 지치는 나날이었죠. 첫 아이가 태어난 후 2년이 지나고 아내는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죠.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될 즈음 우리 부부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농사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한계에 다다랐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도시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다행히 도시로 가서도 잘 적응해 주었습니다. 다만 두 아이가 모두 초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그 이혼이 제 인생의 첫 번째 시련이었죠. 아내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내의 부모님이었죠. 아내는 도시로 나와 미싱 일을 시작했는데 시골에 있을 적에도 마을에서 바느질을 도맡아 해오곤 했던 손이 야무진 사람이어서 미싱도 금방 적응을 했습니다. 공장에서도 이렇게 단기간에 빨리 일이 숙달되고 솜씨가 좋은 사람은 없다면서 아내의 처우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좋게 해줬다고 했죠. 아내는 직장에서 나름 정직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아내의 회사는 더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아내의 부모님,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었죠. 그저 농촌에서 옆마을에 살고 계셨고 중매로 결혼을 했던 터라 보이는 것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아내의 집이 계속 가난했는지 그런 점들을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장인어른은 도박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흔히들 도박에 미치면 답이 없다고 하나요? 도박장을 다니며 계속 돈을 모아두면 날리고 모아두면 날리는 분이었어요. 돈이 없으면 안 가셔야 하는데 계속 빚을 내서라도 도박장을 가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내의 집안 형편이 쪼들렸던 겁니다. 상황이 그쯤 되면 누구 한 명이라도 나서서 말려야 하는데 못 가게 하면 엄청나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바람에 아무도 말리지 못했던 거죠. 심지어 돈이 필요하면 당당하게 빚을 내서라도 돈을 마련해오라고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직장 내 처우가 좋아진 것이 어찌 보면 불행의 시작이었던 거죠. 아내는 바보같이 자신의 명의로 큰 빚을 졌습니다. 아빠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지고 있던 빚이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죠. 어쩐지 저도 노가다였지만 성실히 일해서 인정받고 있었고 아내 역시 미싱 일이 나름 괜찮았는데 돈이 모이지 않는다 했어요. 아내가 몰래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빚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 혼자 감당 못할 지경이 되었을 때 아내는 저에게 눈물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연 아빠, 미안해요. 우리 아빠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끊어내질 못하고 계속 끌려다녔어요. 당신한테는 미안하다는 말밖엔 할 수가 없네요. 상황은 알겠으니까 일단 우리가 같이 극복해보자, 여보. 저는 아내가 지금이라도 상황을 털어놓아 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젊고 멀쩡하니까 어떻게든 일해서 갚으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사실 아내가 이렇게 속을 다 털어놓은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보, 이런 말 정말 미안한데 우리 이혼해요. 뭐라고?
아니, 왜 그래요, 당신 진짜?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아요. 그냥 이혼하는 게. 우리 아버지 때문에 당신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애들도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으니까 제 손도 어릴 때처럼 많이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고향에 가서 엄마를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도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고. 아내는 아내가 진 빚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 역시 아버지 때문에 너무 많은 빚을 졌고, 아빠가 빚을 지는데 보증을 선 것도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해서 호적을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애들과 저한테까지 엄청난 부담이 돌아올 것이라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당신과 애들을 구하려면 그냥 자기가 이혼을 하고 혼자 고향에 가서 무슨 고생을 하든지 상황을 수습해보고, 혹시 안 되더라도 혼자 망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요. 저는 아내의 말이 처음에는 너무 야속하고 섭섭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그러기로서니 우리 부부 사이에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혼을 하다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알아본 아내의 집안 상황은 너무도 심각한 것이 맞았습니다. 도박 때문에 여기저기 빚을 끌어다 써서 금융권 빚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어마어마한 빚이 있었고, 아내는 진작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 부부는 눈물을 머금고 상의 끝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서로의 신뢰를 깨거나 한쪽이 많이 잘못을 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와 아내는 나름의 이별식도 했습니다. 신혼여행으로 갔었던 부산 해운대의 바닷가에 가서 아내가 좋아하던 회덮밥을 함께 먹고 맥주도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선선한 저녁에 바닷가를 거닐었죠. 철썩철썩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그날만큼은 저에게 여자이고 싶다고 하면서 살짝 제 손을 잡더군요. 저는 아내의 남은 생이 어떻게 될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까지 처가빚에 시달리게 할 수는 없으니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어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바다에 오니까 정말 좋다, 지연 아빠. 우리 이혼하더라도 우리 사이가 틀어져서 그런 게 아니니까 남처럼 지내지 말고 나도 애들 보러 자주 올라올게. 자기도 자주 연락 줘요. 저는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바보같이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의 기색을 느꼈는지 아내는 저를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이렇게 이혼하게 된 거 섭섭해요? 그래서 자꾸 대답만 하는 거야? 순영아, 나는 사실 이게 최선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꼭 헤어져야 하는지. 아내는 눈물을 참는 듯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모래밭에 모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어요. 지금은 비록 내가 당신과 애들 곁에 있을 자격이 없는 엄마라서 떠나지만 언제든 내가 필요할 때 돌아올게요. 서류상 우리가 정리된다고 해도 우리 사이는 정리된 게 아니니까 그저 당신과 애들한테까지 이 빚이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거니까 날 믿어줘요. 네? 그렇게 우리는 우리만의 이별식을 하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아내는 애들한테는 외가에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수습하느라고 엄마가 함께 살진 못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 꼭 올라올 거고 아빠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면 된다고 당부에 당부를 했어요.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이혼남이 되었죠. 그래도 하던 일이 조금 잘 풀려 직급이 조금 올라가고 나름 노가다 사무실에서 팀장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저는 아이 둘을 건사하고 살 정도로는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아내는 약속대로 빚 독촉으로 시달려 자주 오진 못했지만 한 번씩 아이들을 보러 들르곤 했죠. 그렇게 저의 생활은 다시 자리가 잡혀갔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애들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그리고 고등학생으로 점점 더 커갔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자니 막내인 아들놈은 큰 사고를 치는 것 없이 공부도 곧잘하고 해서 괜찮았는데 큰애가 조금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큰아이는 저와 아내의 외모상 좋은 점만을 닮았는지 제 딸이라서가 아니라 커갈수록 외모가 남다른 데가 있었어요. 팔다리가 길고 두상이 작으면서 피부도 하얗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딜 나가면 다들 딸아이를 돌아보거나 예쁘다고 하는 일이 잦았어요. 딸은 자라면서 그런 외모 칭찬을 많이 듣고 어딜 가나 항상 자신이 돋보여서 그런지 커갈수록 좀 우리 집 형편을 창피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꾸미는 데에만 모든 관심을 쏟았죠. 학교 보충비를 마련해서 줬더니 그 돈으로 갈색으로 염색을 하고 오질 않나, 고등학생 때 배우 오디션을 보겠다고 말도 없이 학교를 안 나가질 않나, 남자친구를 어릴 때부터 사귀어서 동네에 안 좋은 소리가 돌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딸에게 지연아, 아빠가 많이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 네가 행복하게 살려면 공부는 꼭 해야 하는 거란다. 대학 가서 많이 즐기고 꾸며도 되니 아빠 말 꼭 좀 기억하렴. 하고 딸을 계속 타이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고등학생 때부터 저와 아내 몰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교 보충 수업까지 빼먹고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염색도 하고 옷 사고 치장하는데 돈을 다 썼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공사장에서 노가다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쓰러져 자기 바빴기 때문이었죠. 제가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했던 이유는 없는 형편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자식들이 대학을 갈 때 1년치 등록금이라도 대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는데 정작 공부를 성실히 하고 있는 줄 알았던 딸아이가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개판으로 하고 있는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렇게 딸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거의 손을 놓고 놀기만 하고 대학을 떨어진 다음 재수를 한다고 저에게 돈을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빠듯한 생활에 숨이 턱까지 차 있는 상황이었지만 딸의 인생마저 저처럼 힘들게 살게 하고 싶진 않아서 대출까지 해서 재수학원비를 대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딸이 재수학원을 성실히 다니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갑자기 무슨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연이 부모님 되시죠? 네, 누구시죠? 아, 저희는 이번에 지연이랑 계약을 하려고 하는 샤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한번 사무실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그 연예기획사 사무실이란 곳을 갔습니다. 기획사 사무실이라기엔 좀 허접하고 좁아 보였는데 대표라는 사람이 반색을 하면서 저를 맞이하더군요.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지연이를 보고 너무 느낌이 좋아서 명함을 줬더니 지연이가 같이 일해보고 싶다고 했다면서 저한테 처음 광고든 방송이든 해보려면 부모님께서 투자를 좀 해주셔야 한다고 1,000만 원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 돈을 내면 정식으로 데뷔를 시켜준다고 하면서 가수를 준비해보면 좋겠다고 했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유독 남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는 제 딸이 혹할 만한 제안이었겠다 싶었죠. 그런데 연습생이 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게 정상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록 일자 무식이었지만 연예인들 데뷔 스토리 같은 것들을 보면 돈을 엄청 내거나 그런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류의 사기도 많다고 했는데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재수학원에 잘 다니고 있는 줄로만 알았던 딸이 클럽에 가서 놀고 있었다니 그 부분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딸을 불러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죠. 지연아, 너 무슨 기획사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다면서? 무슨 말이냐, 그게? 아빠, 저 실은 저는 대학 가는 것보다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저보다 훨씬 외모가 못하고 끼가 없는 애들도 초기에 투자만 좀 해주면 연예인이 되는 세상이에요. 저라고 안 되란 법 없잖아요, 네? 지연아, 대학 가라고 재수학원까지 보내줬더니 너 학원은 언제 그만둔 거야? 학원비는 어디다 썼니? 아빠, 제 나이 또래 여자애들이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미용실도 다녀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나가면 다 돈이라고요. 주시는 용돈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해요. 맙소사. 딸은 학원비를 내라고 통장으로 이체해줬던 돈을 치장과 유흥비로 썼더군요. 저는 카드를 주거나 직접 냈어야 하는데 왜 딸에게 이체를 해주었을까 정말 속이 뒤집혀서 잠을 설쳤습니다.
아내에게 그런 딸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보고 했지만 아내는 부모님의 빚 때문에 전국을 떠돌며 빚쟁이를 피해 다니느라 그냥 저와 함께 한숨만 쉴 뿐 가끔 전화로 딸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죠. 저는 딸에게 연예인이 그렇게 되고 싶으면 한번 해보라고 어차피 재수학원비는 날려먹었으니 기획사에서 말하는 돈을 한 번은 해줄 테니 열심히 하라고 했죠. 딸아이는 그때만큼은 신이 나서 어린 시절 이후로 저에게 하지도 않던 애교를 부리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딸아이의 애교에 웃음이 났어요. 그래도 제 자식인지라 그런 딸이 좀 정신 차리고 잘 살아주었으면 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내가 진짜 잘할게요. 믿어줘서 고마워요. 나 엄정화 같은 멋진 댄스 가수가 꼭 되고 말 거예요. 아, 그래, 알았다. 그렇게 딸은 기획사에서 가수들 뒤에 서는 댄서 일을 알바로 하기도 하고 데뷔 준비를 한다며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가다를 하던 사무실에서 친하게 지냈던 최 씨가 저에게 같이 원양어선을 한번 타보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해주어서 고민을 하다가 딸과 아들도 이제 거의 장성했고 아내가 없는 집에서 혼자 퇴근 후 있는 것도 지쳐서 아예 멀리 나갔다 오고 싶은 마음에 결국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결정했죠. 내가 나가서 큰 돈을 벌어온다면 연예인이 되겠다고 설치는 딸이든 혹은 대학을 성실히 다니고 있는 아들이든 자식들에게 필요할 때 뭔가 보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빚에 쫓겨다니는 아내에게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적지 않은 나이에 5년간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추운 지역도 가고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다 보니 생각보다 많이 괴롭고 또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지갑에 넣어간 우리의 가족 사진을 보며 그 외로운 시간들을 견뎠지요. 아들은 통화가 잘 되었고 항상 저의 안부를 걱정해 주었는데 딸은 뭘 하는지 연락이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아내와도 한 번씩 통화를 하며 안부를 전했죠. 아내는 여기저기 6개월씩 머물고 또 떠나는 방식으로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며 미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처음보다는 지낼만 하다고 몇 년만 더 떠돌면 빚 문제가 다 해결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저에게 건강 잘 지키라며 울먹였어요. 저는 자신이 더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항상 저에게 미안해하는 아내의 고운 마음에 도저히 아내를 원망할 수가 없었죠. 추운 지방에서는 독주를 많이 마셨는데 저는 이 독주에 취미를 들였습니다. 예를 들면 보드카나 중국집에서 먹는 빼갈 같은 술들이죠. 이런 술들은 순식간에 몸을 훈훈하게 덮어주고 그렇게 몸이 따뜻해지면 조금이나마 온기의 의지에 잠이 들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의 항해를 마치고 저는 큰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을 어떻게 벌게 되었냐고요? 같이 배를 탔던 사람 중에서 주식을 많이 해본 사람이 있어서 그분이 코치해준 대로 투자를 좀 했는데 그 투자가 성공적이어서 제가 원양어선 일로 번 돈의 몇 배가 넘는 수익을 얻게 된 것이죠. 저는 그동안 힘들었던 제 인생이 드디어 이렇게 피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내의 빚도 갚아주고 아들, 딸 지원도 해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죠. 제가 모아둔 재산은 10억 가까이나 되었거든요. 당시에는 이 돈이면 세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좋은 동네에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금이 환영하게 된 저를 반겨주는 곳은 여전히 아들과 딸이 살고 있는 낡은 다세대 빌라 건물이었어요. 제가 돌아온다고 한 날 아들이 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회를 떠와서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 있었어? 정말 보고 싶었다. 이제 아빠가 너 공부 더 할 수 있게 지원도 해주고 할 테니까 아빠만 믿어, 어? 아빠, 건강은 좀 어떠세요? 아들은 오랜만에 본 제가 반가운 것 같았는데 왠지 모르게 망설이는 듯한 기색으로 저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는 어디 있어? 누나요? 그게... 벌컥.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딸이 들어왔어요. 몇 년간 보지 못한 내 딸.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벌떡 일어났죠. 지연아. 그리고 딸을 반가워하며 다가가던 제 눈에 보인 것은 딸의 동그랗게 부풀어 오른 배였어요. 지연아, 이게 어찌 된 거니? 딸은 저를 보면서 애써 미소를 짓더군요. 아빠, 오랜만이에요. 잘 계셨어요? 고생 많았어요.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딸을 다그쳤습니다. 이 녀석아, 이 배는 뭐야? 너 이게 무슨 일이야? 임신한 거냐? 도대체 어떤 놈이랑? 딸은 긴장한 듯 한숨을 내쉬더니 저에게 그간의 사연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획사에서 데뷔를 준비하면서 춤 연습과 연기 연습을 하고 성형도 해야 한다고 해서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등 그렇게 시간을 보낸 지 1년이 지나자 기획사 대표는 은근히 제 딸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해왔다고 합니다. 무슨 아르바이트냐고 하니 그냥 같이 술 한잔 마셔주고 좋은 시간 보내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만난 손님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따로 만나서 데이트를 하기도 하면서 개인 용돈을 버는 친구들도 많다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소위 말하는 스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딸은 그렇게 연예인으로서의 꿈보다 당장 편한 생활과 사치를 부리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유부남 손님을 만났던 것이 그 부인에게 들켜 머리채를 잡히고 고소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해요. 그 일을 계기로 딸은 너무 충격을 받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획사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졸의 학력을 가지고 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에는 딸은 강남에 있는 대형 학원 카운터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원에 있는 강사와 친해지게 되었다고 해요. 수학 전문 강사였는데 제법 돈벌이를 잘하는 미래가 촉망받는 강사라고 하더군요. 둘은 곧 사귀는 사이가 되었는데 연애한 지 1년이 지나고 딸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았다고 했죠. 어떡해, 나 임신한 것 같아, 자기야. 뭐? 우리 고민 좀 해보자.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일단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볼게. 그렇게 남친이 말하고 난 후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고 했어요. 받아보니 남친의 어머니였는데 우리 아들은 잘 나가는 강남 대치동의 강사인데 고졸에 별 볼 일 없는 너하고 결혼시킬 수 없다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면 최소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는 해와야 한다고 그렇게 막말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딸은 그 집에 시집만 갈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번에 아빠 돈 벌어온 거 말이야. 10억은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 나한테 그냥 다 투자해주면 안 돼요? 10억 현찰로 준다고 하면 남친 어머니도 더 이상 아무 말 못 할 거예요.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고졸 학력으로 언제까지 얼굴만 믿고 살 수도 없고, 결혼 잘하는 게 인생 역전 마지막 방법이에요. 아빠, 네? 딸은 저에게 이런 말들을 쏟아내면서 아기를 지우지 않고 버티는 것이었어요. 이런 말들이 먹히지 않자 어느 날은 험한 말까지 내뱉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확 죽어버려야 되겠죠? 지연아, 그게 무슨 막말이야? 아빠, 그냥 내가 죽는 게 낫겠어. 나는 돈 없이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다고요. 아기랑 함께 죽어버릴 거야. 돈이 있으면서 왜 안 주는 건데? 지연아, 돈 이야기하면서 결혼시키려는 부모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집에 시집가서 무슨 고생을 하려고 그래? 됐어. 내가 사라져 줄게.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딸은 그렇게 며칠간 가출을 해버렸죠. 저도 아들도 놀라서 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그냥 우리 지연이 결혼시켜줘요. 10억 다 지연이 줍시다. 여보, 그러면 당신은? 그리고 우리 현재는? 현재는 당장은 돈이 필요 없잖아요. 지연이가 어릴 때부터 욕심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한 번만 더 그 애 하고 싶다는 대로 해줍시다, 우리.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네? 우리 딸이잖아요. 저는 아내의 사정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딸에게 10억을 주기로 결론을 내렸죠. 지연아, 10억 아빠가 줄 테니 그걸로 신혼집 마련하렴. 아빠, 정말이에요? 아빠! 딸은 어린아이가 된 듯 나에게 폴짝 안기며 너무 기뻐했습니다. 아빠 덕분에 내 인생이 구제받았다며 평생 잊지 않을 거라고, 살면서 감사할 거라고 그렇게 딸은 울먹였어요. 그렇게 딸은 배가 부른 채로 결혼식을 올리고 유부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빈털터리가 되어 아들과 함께 살면서 노가다 일을 시작하였고, 아들은 대학원 공부를 하느라 미뤄뒀던 군대를 갔습니다. 저는 아들이 군대를 간 이후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로웠지만, 딸이 행복해하며 사위와 가끔 주말에 아기를 데리고 오는 모습을 낙으로 삼으며 10억이라는 돈으로 제 딸아이의 행복을 샀으니 작은 돈으로 큰 걸 얻었다고 생각하려 애썼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또 다른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노가다 일을 하다가 그만 사고를 당한 것이었죠. 저는 3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말았죠.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느냐고요? 사실 그 사고 당시에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번쩍 하는 것 같았는데 정신 차려보니 병원 침대에 있었고 제 다리는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처음에 병원에 실려갔을 때 눈을 뜨니 딸아이가 사위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제 곁을 지키고 있었고, 아들 역시 군대에서 급하게 휴가를 나와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아내는 공중전화로만 가끔 연락을 주다 보니까 연락이 닿질 않았는지 오지 않았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은 날은 3월에 개나리가 활짝 핀 봄날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 다리로 뛸 수 없겠구나. 죽는 날까지. 그래도 개나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입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저의 눈가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힘들게 장애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들어둔 보험금이 있어서 1, 2년간 간병인을 쓰면서 지낼 돈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저는 딸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아. 여보세요. 아빠 좀 어떠세요? 지연아, 내가 1, 2년간 지낼 돈은 있는데 그 후엔 생활할 돈이 전혀 없으니 미안하지만 내가 10억 준 거 절반만 돌려주면 안 되겠니? 한 번에 줄 수 없다면 매달 조금씩 줘도 된단다. 저는 당연히 제가 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딸의 입에서 알겠다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빠, 그건 좀 곤란해요. 10억은 제 결혼 조건이었는데 제가 이제 와서 그 돈을 어떻게 달라고 해요? 당장 집을 뺄 수도 없고 저도 별다른 수입도 없고요. 다음에 얘기해요. 딸은 매몰차게 전화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더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 전화 이후로 딸은 잠깐 병원에 와서 저를 보고 갈 뿐 말할 틈도 주지 않은 채 저를 피해 다녔습니다. 가끔 올라오는 채팅의 화면을 보면 딸은 사위와 함께 호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손주도 좋은 유치원에 다니는 것 같았고, 때 되면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그렇게 남들이 보란 듯이 삐까뻔쩍하게 사는 것 같았죠. 저는 제 딸이지만 딸에게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루는 딸이 너무도 보고 싶어서 딸이 사는 아파트 근처에 갔습니다.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장애인 택시를 불러 간병인 분께 부탁을 해서 어렵게 찾아갔죠. 딸의 집 앞에서 딸에게 전화를 하자 딸이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 지금 바쁘니까. 아빠! 여긴 어쩐 일이에요? 백화점 쇼핑백을 잔뜩 들고 딸과 사위와 손주가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휠체어를 탄 채 낡은 옷을 걸치고 있는 저와 달리 아주 부유하고 풍족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연아, 내가 보고 싶어서. 엄마, 이 할아버지한테서 냄새나.
그 순간 손주가 저를 보고 코를 잡았어요. 아무래도 간병인분이 씻겨주셔도 어쩔 수 없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봤다고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손주가 야속했습니다. 들어가 있어. 자기도. 딸은 제가 마치 구걸하러 온 거지라도 되는 양 남편과 손주에게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민망함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빠,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제가 내일 들를게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네? 너 나한테 돈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아양을 떨더니 이제 내가 돈도 없는 장애인이 되었다고 괄시하는 거냐? 똑바로 말하렴. 그래요. 왜요? 아빠 이제 물려줄 유산도 없잖아. 나 이 집에서 눈치 보고 살아야 된다고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고 나는 못 버니까. 그런데 아빠까지 나한테 돈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엉기지 좀 마요. 그냥 확 연 끊을 수 있으면 끊고 싶다고요. 너무 부담된다고요. 딸은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연을 끊고 싶다는 딸의 말에 생각보다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딸의 행동에 저도 모르게 정을 떼고 있었는지 화도 그닥 나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나중에 지금 이 말 후회하지 마라. 연 끊자. 그렇게 저는 간병인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안 되는 소주를 안주도 없이 먹고 며칠을 끙끙 앓았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원양어선까지 타고 나가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벌었던 돈은 이기적인 딸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지방을 전전하고 있는 아내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울면서 휠체어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제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내의 얼굴이었죠. 아내는 제 이마에 수건을 올려놓고 정성스럽게 제 머리카락을 정돈해주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당신이야? 아내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고생 많았지? 이제 내가 곁에 있을게요. 떨어질 때 다리가 얼마나 아팠을 거야. 무서웠죠? 정말 애 많이 썼어요. 우리 신랑 어떡해? 아내는 제 다리를 어루만지며 오열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따뜻한 말에 너무나 마음이 녹아내려 아내와 같이 한참을 울었죠. 그렇게 울고 나서 아내는 저에게 그러더군요. 다행히 빚을 조금 갚아서 이제는 빚쟁이들에게 쫓기지 않을 정도는 되었다고. 다시 서류를 합치고 같이 살자고 말이죠. 그리고 지연이 일은 나도 너무 유감이라고. 이제 그 애는 내 딸로 생각하지 않을 테니 당신도 그만 잊으라고 말이죠. 당신 앞으로 있는 보험료로 우리 부동산 투자를 한번 해보자고. 내가 미신 공장에 일을 구할 테니 그 돈으로 생활비와 간병인을 쓰고 앞으로는 우리도 돈을 좀 굴리면서 살아보자고 아내는 저에게 미래 계획을 말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내가 곁에 있다면 저의 남은 인생은 한 줄기 빛이 비친 거나 다름없었죠. 물론 평생 부모님 빚 뒷바라지 하다가 이제 일단락이 되니 남편 뒷바라지를 하게 된 아내의 팔자는 안쓰러웠지만 말이죠. 그렇게 저는 아내와 함께 군대 간 아들이 기다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시골에 있는 동안 친해진 부동산 언니가 있다며 저에게 투자를 해보자고 했고 아내가 투자한 상가는 공실이 나지 않고 수익률이 좋아 우리는 상가에서 얻은 이윤으로 다시 아파트를 사서 세를 주고 점점 더 재산을 불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는 아내의 미싱일 돈으로 쓰고 그 외 돈들로 부동산을 하기 시작하자 돈은 마치 눈덩이를 굴리듯 가파르게 불어나갔습니다. 그렇게 3, 4년간 우리는 꽤 돈을 벌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지연이 이름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나 오늘 지연이 좀 만나고 올게. 갑자기 지연이는 왜? 그렇게 놀랄 것 없어. 고민이 있다길래 한번 만나보는 거야. 어차피 나도 이제는 지연이 자식으로 생각 안 해. 또 뭐가 아쉽나 알아보러 가는 거지.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다녀와서 이야기할게요. 아내는 그렇게 딸을 만나러 다녀오더니 그날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우리 지연이 고생 좀 시켜줄까? 지금 남편이 부동산 투자를 알아본다고 하면서 나한테 정보를 묻길래 내가 대출을 좀 더 해서 지주택에 투자하라고 했어. 지주택?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이 돈을 내는 방식인데 일반 재개발 재건축 조합하고는 좀 달라. 뭐랄까, 잘못 물리면 돈이 아예 잠겨버려 골치가 아프지. 지연이 고생 좀 해야 반성을 하지 않겠어? 아내는 어떻게 알았는지 지연이가 돈 냄새를 맡고 다시 연락을 해왔다고 하면서 아마 채팅 앱 프사 때문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친한 언니와 부동산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본 것 같다고 말이죠. 내 배 아파 낳은 딸이지만 이렇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하는 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연을 끊던지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아내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역주택조합에 투자를 한 결과 지연이는 큰 돈을 몇 년이나 물리게 되었죠. 모든 조합원들이 돈을 다 내야 공사가 시작되는데 지연이가 투자한 경기도 쪽은 전혀 사람들이 돈을 낼 생각이 없었어요. 당연히 공사는 시작되지 않고 시간을 끌기 시작하고 지연이는 그 문제로 남편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돈 벌 욕심에 큰 돈을 투자했기 때문이죠. 여보세요? 엄마, 확실한 정보라며 언제 공사 들어간대요? 그러게 말이야. 부동산 박 소장님은 기다리라고만 하시던데요. 조금 더 있어야 한다고. 괜찮을까요, 이거? 일단 기다려보자. 아내는 태연하게 기다려보자는 말만 반복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 또 전화가 울리더군요. 엄마, 그런데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서 그냥 이거 투자 없던 걸로 하고 다시 돈 빼면 안 돼요? 남편이 당장 대출받은 돈 갚아야 한다고 난린데. 아유, 어떡하지? 지주택은 한 번 돈 넣으면 뺄 수가 없는데. 엄마, 대출금 못 내놓으면 이혼하재. 나 어떡해, 엄마. 나 망했어.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결국 계속해서 대출금 때문에 사위놈에게 쪼이자 딸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난리를 부리더군요. 아내는 회심의 마지막 멘트를 날렸습니다. 지연아, 너는 10억을 들고 가면서 그렇게 입 싹 닦아놓고 엄마 말은 또 순진하게 믿었구나. 난 네가 그렇게 순진하게 계속 기다릴 줄 몰랐지. 왜? 너는 부모한테 뒤통수 쳐놓고 너는 당할 줄을 몰랐니? 이혼을 당하든 말든 너 알아서 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네 부모도 아니니까. 연 끊은 지 한참 됐잖아. 아픈 아버지 외면해서 네 인생도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해. 알았니? 이제 연락하지 마. 저는 그렇게 아내를 통해서 배은망덕한 제 딸을 벌주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미운 자식도 자식이라고 결국은 이혼당한다고 울부짖는 딸의 목소리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의 손을 잡으며 처음부터 지연이한테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당신이 힘들게 고생해서 번 돈 10억을 그런 식으로 가져간 결혼인데 지연이와 우리 관계도 지연이가 많이 반성하고 나아지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 힘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딸을 믿고 반성할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어차피 부모는 평생 자식 바라기 아니냐고 아내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의 소식은 듣지 않은 채 지낸 지 1년이 넘었네요. 아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아내와 제 곁으로 돌아온 요즘 저는 아들 녀석과 함께 밤에 산책을 나가 아들이 농구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런 소박한 일상의 행복을 저에게 주신 신에게 감사 기도를 올리죠. 딸아이는 여전히 제 인생의 큰 숙제이고 제 아픔이지만 저는 이제 제 곁에 있어주는 천사 같은 아내와 듬직한 아들과 함께 저의 장애를 비관하지 않고 용감하게 살아볼까 합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개의 인생이 있듯이 아직 제 인생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딸아이와 혹시 화해를 하게 된다면 또 사연 올리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